자, 78회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사는 기증 당사의 주주인 김관우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자, 대여하고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대여란 말은 금전을 빌려주고란 뜻이죠.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차입, 대여,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말이니까 돈 빌려줬습니다. 다음 같은 차용증서를 수령하였다. 사실 회계에서는 차용증서를 받든지 뭘 받든지 이 필요 없어요. 차용증서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결산 시 이거 이자 수익이네요.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아야 되겠죠. 이자 수익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라.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해란 말입니다. 단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 한다. 그러니까 10일도 한 달로 보고 5일도 한 달로 보고 3일도 한 달로 봐라. 이런 말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당연하죠. 지금 이자 못 주고 못 받고 이런 내용인데 원천징수는 언제 합니까? 실제로 돈을 주고받을 때 하잖아요. 여기 당연히 생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점. 자, 일단 기간이 나왔네요. 1년 동안 빌렸네요. 9월 빌려줬네요. 9월 1일부터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자, 날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9월 1일이고요. 오늘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이고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자에 대한 말입니다. 자, 다음 이자가 얼마인가 봅시다. 빌려줬던 돈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네요. 2억 4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연이자가 몇 퍼? 10%. 만기 원금 상환시 지급 후불제네요. 자, 그러면 2억 4천에 10%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2,400이고요. 다음, 자, 요게 돈 빌려준 날입니다. 돈 빌려준 날이 되고요. 요거는 이자 받는 날, 8월 31일이 이자 받는 날. 자, 이거 제가 천재라서 이래 다 적은 거 아닙니다. 이자는 1년에 10%에서 2억 4천에 10%가 되니까 그래서 얼마? 제가 2,400 적었습니다. 2,400 이렇게 적었고요. 다음 두 번째, 기간은 9월 1일부터 8월 31일 여기 나와 있죠? 보고 적은 겁니다. 다음 이자 받는 날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이거 저도 천재 아닙니다. 뭐 보고 적었나요? 여기 보니까 후불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겠단 말이잖아요. 요날 받는 말.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자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용이 되고요. 자, 이자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하나씩 따져봅니다. 오늘은 요 날이고요. 자, 돈은 요 날 빌려줬고 이자는 언제 받습니까? 이자 받는 날은 요 날이잖아요. 맞아요? 요 날 9월 1일 날 받았더라면 먼저 받은 건데요. 요 날보다 다음에 있잖아요. 다음이니까 이거 이자 어떤 내용입니까? 못 받은 내용이에요. 못 받은 내용.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12월 31일이네요. 자, 요 날은 얼마 받아야 됩니까? 요 날은 9월 1일부터 출발이죠. 여기가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8월 31일 날 총 받아야 되는 이자는 얼마예요? 2,400만 원. 그런데 오늘은 언제입니까? 요 날이잖아요.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은 요 날입니다. 요 날이니까 12월 31일. 어디서부터? 시작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못 받았네요. 요거 돈 안 적었네요. 자, 돈 한번 적어봐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이니까 286. 이거 1,600만 원이고요. 요거는 그러면 넉 달이죠. 넉 달이니까 8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되고, 미안해요. 제가 요거 돈을 안 적고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날 돈 빌려준 날, 요 날 이자 받는 날, 요 날은 결산일 됩니다. 자, 요 날. 자, 요 날의 상상 출발이죠. 출발선은 여기입니다. 100m 달리기. 그리고 요 날, 8월 31일 날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요까지. 얼마 받아야 되나요? 2,400만 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12월 31일이잖아요. 오늘은 12월 31일. 요 날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받아야 되네요. 요까지 받아야 됩니다. 요 돈은 얼마입니까? 800만 원. 따라서 이자 얼마 못 받았다? 아직 800만 원 못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자 얼마? 8뿔뿔 못 받은 내용입니다. 출발합니다. 이자 받는 거니까 뭐? 이자 수익입니다. 얼마? 8뿔뿔. 자, 뒤에 두 자부터 항상 우리 적을 때는 계정 과목 만들 때는 두 자 1번, 요게 1번, 앞에 거 한 자,
2번. 요거 2번. 3번 요자. 이렇게 요 순서로 적습니다. 자, 주는 내용은 비용, 받는 내용은 수익이니까, 받는 내용이니까 뭐? 수익. 돈은 얼마? 8불불. 2번 욕한.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은 뭐? 모시니까 미. 다음 욕한.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만들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이걸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자산이면 차변, 자산 계정이면 차변, 부채 계정 과목이면 대변입니다.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따라서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9번은 3번, 4번 끝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무튼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는 매번 출제되니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했던 것과 2번. 자, 한번 볼게요. 자, 단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자, 현금 시재란 말은 우리 회사에 있는 돈을 헤아려 봤더니 부족했단 말입니다. 현금 시재란 말이 우리 회사에 있는 돈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단기 중 올해 현금 시재 현금을 헤아려 봤더니 부족해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13만 원을 그럼 요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기 중에 몇 월 며칠인가는 모르겠지만 현금 시재가 부족하단 말은 현금이 부족하단 말이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결산 정리를 하면 현금은 남차 부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현금은 남차 부대. 그러니까 현금을 적는데 남으면 현금을 차변에, 부족하면 현금을 대변에 적으랬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부족한 경우잖아요. 그럼 기중의 분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분계는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은 남차 부대, 부족하니까 현금을 어느 변에 적는다? 대변에 현금 적으란 말입니다. 자, 대변에 뭐를 적는다? 현금. 돈은 얼마? 13만원. 차변에는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관계없이 항상 이거는 뭐가 된다?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과부족 얼마? 13만원. 13만원. 이래 됩니다. 이 규정에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 결산일. 여기 봅니다. 결산일에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거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밝혀진 내용이네요. 정산하는 겁니다. 단,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고 하나의 점, 그러니까 기중분계인데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해라. 이런 말입니다. 기중에 인식된 현금 과부족은 적절히 회계되었다고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기중분계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산만 아래 자료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일단 자, 결산입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결산 분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현금 과부족이 정산되는 거잖아요. 현금 과부족 13만 원이 정산되는데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정산된단 말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게 없어지려면 어디에? 대변에 적어야 돼요. 현금 과부족 얼마? 13만 원. 이래 되고요. 나머지 요거 이제 적으면 되잖아요. 이 내용은 밑에 나와 있죠. 영업부 매출 그랬죠. 자녀 결혼 축의금.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네요. 얼마? 10만 원. 계정 과목 선택할게요.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건 무엇이랍니까? 접대비 아닙니까? 접대비가 얼마? 10만 원. 하나 해결됐고요. 다음 3만 원 차이가 나죠. 3만 원 또 적어야 됩니다. 뭐 때문인가 봐요.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 원재료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운반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자, 운반비 달포 팔다죠. 달포 팔다. 살 때는 사는 그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팔 때는 따로 적는데 지금은 원재료 매입시니까 원재료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원재료 얼마? 3만원. 이게 정답 아닙니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좌가 없고 9번엔 3번, 4번. 아무튼 정산이 될 때는 이렇게 차변에 있으면 이게 어느 변에 가면 된다? 반대변. 대변에 이렇게 가면 정산이 됩니다. 이거 현금 과부족 정산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여기에 내용을 보고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네요. 아무튼 이 문제는 현금 과부족 정산하는 내용을 알고요. 두 번째로 기중분계를 이렇게 임시계정을 정산할 때는 기중의 분계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자, 이 문제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어떤 게 틀리는가 하면 자, 이 문제
접대비 틀리는 학생은 없습니다. 원재료 3만원 이거 틀리는 사람 없어요. 세무 치는 사람이 운반비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게 틀리는가 하면 이거 틀려요. 요것과 요거 계정 과목을 차변과 대변을 거꾸로 적어요. 이렇게 거꾸로 적어도 틀립니다. 이거 정산될 때는 자 지금 기중의 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생각하셨던 분은 틀리는 분이 없어요. 왜? 현금 과부족 정산하는 거네. 차변에 있으니까 어느 변에 가야 된다. 대변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맞추어 내는데요. 이거 생각 안 하시면 차변과 대변을 거꾸로 적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 조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뭐 감가상각비 나왔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2000 몇 년도 문제인가요? 한번 볼게요. 78회죠. 자 연도를 잘 봐야 돼요. 세무는 연월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연월을 잘 볼게요. 자 이거 보니까 몇 년도 문제입니까? 78회고 2018년 문제네요. 2018년. 자 왜냐면 감가상각할 때 연도가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기말연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감가상각은 없다. 월할 상각할 것. 한 달 한 달 해란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차량 운반고요. 영업부고요. 취득가액 2,500입니다.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750. 그래 취득액 2016이네요. 1년 하면 이 뭐 별거 없네요. 그럼 정액법이죠. 정액법은 뭐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2,500 빼기 다음 잔존가액 나와 있나요? 없고 돈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잔존가액 없네요. 없으니까 0 나누기 몇 년입니까? 5년. 그러면 요거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500이네요. 뭐 이거 500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별 문제 없습니다. 왜? 2016이니까. 자 문제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거 없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거 없다 치고요.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것이 2018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돈을 얼마를 입력해야 될까요? 과연 이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도만 제가 다른 거 안 바꿨어요. 요거 하나만 딱 바꿨어요. 자 여기 7월 달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500이잖아요. 500이고 지금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샀잖아요. 7월 달에 샀습니다. 그럼 몇 개월 사용했습니까? 6개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6개월이니까. 그럼 요런 경우는 돈을 얼마 입력해야 돼요? 250만원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는 이 연월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이 연도가 몇 년 기준입니까? 2019년입니다. 문제 저는 이게 관연도 기출 문제다 보니까 내가 몇 년도 문제인가 한번 봤던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은 위에 볼 필요 없어요.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볼 필요 없고요. 하지만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연월, 특히 세무는 년과 월을 생각 안 하시는 순간 그냥 이거 500만원 앱다 모르겠다 500만원 하면 답안지에 보면 이게 뭐 250만원일 때도 있고요. 이게 200만원일 때도 있고요. 막 달라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 취득원에 따라서 이게 돈이 막 달라집니다. 그 점 꼭 기억하셔서 하시고 특히 여기 보면 월할 상각 있죠. 이게 문제에 이렇게 월할 상각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연월을 잘 봐란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 월할 상각할 것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물론 뭐 관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관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월할 상각할 것 하면 연과 월 중요합니다. 아무튼 세무에서는 연월일이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이거 순간 놓치는 순간 아차합니다. 분명합니다. 아차해요. 그 순간 이미 늦어버립니다. 네. 예? 답안지에는 500만원. 예, 질문이네요. 답안지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아까 이야기할 때 딴 데 들었는가 봐요. 답은 500만원 결정을 했고, 자, 문제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답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맞죠? 쪽바로 공부하세요. 예, 됐어요. 뭐, 그래, 할 수 있어요. 뭐, 잠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자, 정답은 여기까지 풀이는 제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지워버렸죠. 지우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지워버리고,
요 연도를 몇 년으로 바꿨습니까? 2018년으로 바꿨을 때 바꾸었다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해가 6개월이니까 답은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아무튼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될까요? 네, 그러면 돼요. 자, 다음. 웃자고 한 거에 속상해 하지 말고. 자,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대손 충당금이네요. 맞나요? 4번 문제 한번 봐요. 외상 매출금과 무엇에 대해서 단기 대여금입니다. 몇 퍼? 1퍼. 대손 충당금 보충법으로 합니다. 이거 결산 자료에서 번호 4번 눌리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됐고.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요. 자, 이거, 그러면 그 4개는 결산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단기 대여금 얼마? 300만 원이 떼였다. 300만 원을 대손 처리하시오. 이게 일반전표에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일반전표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답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 문제가 일반전표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의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지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자, 300만 원. 자, 요거 거래처는 적지 맙시다. 적지 말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는데, 그런데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을 떼어서 대손 처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나왔어요. 자, 지금 분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일반전표 문제입니다. 일반전표라 가정하고요. 자, 요거는 뭐 결산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전표가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대손 충당금, 이거 대손 처리 한번 해보세요. 자, 화면 보지 마시고 제가 답은 적어 놓을게요. 자, 됐어요. 이러면 답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출발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했던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매출 채권, 유예 채권에 대해서는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거 아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이게 대손충당금, 이거 틀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를 대손상각비로 해서 다 틀려버려요. 이게 외상매출금과 받을음은 대손상각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외상매출금, 받을음, 유예채권은 앞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요거 혹시 놓치시는가 싶어서 제가 그래 일부러 문제를 한번 바꿔서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놓치셨다면 요거 앞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음 말고 다른 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된다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일반전표에 나오게 되면 잘 틀려요. 잘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놓치실까 싶어서 했던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요거 이해되셨죠? 예, 됐어요. 자, 다음 법인세네요. 요번에 법인세 낼 돈이 얼마라고? 1,500입니다. 1,500. 그런데 중간이연합이 요만큼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결산자료 입력 있잖아요. 그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2월 01일부터 항상 12월입니다. 요것도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요. 어떤 거? 요거 12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안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 신경 쓰세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죠. 법인세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자, 이게 보면 선납세금이라고 있죠. 선납세금. 지금 6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 돈이 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돈을 먼저 적어요. 그대로. 지금 600이라 가정하고 할게요. 6불불. 그런데 내가 내야 되는 법인세는 총 얼마다? 1,500만원. 그럼 600만원 쳤잖아요. 1,500에서 600을 빼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9불불.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입력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돈 그대로 여기에 적고요. 1,500만원이니까 요 돈 두 개 더했을 때 요게 1,500만원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500만원에서 요 돈 빼면은 어쨌든 맞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한번 해보는 이유는 회계 1급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공짜로 맞춰요. 공짜로 맞출 수 있는 그냥 방법만 아시면 별 그거 없이 공짜로 맞추고요. 아무튼 자동결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거 다 자동결산 끝나고 나면 이거예요. 이거 전표 추가 버튼 이거 안 놓칠 거 그쵸? 이러면 시험치 못해요. 흥분해가지고 이거 안 눌러요. 안 눌러서 잘 틀립니다. 결산 자동결산 싹 다 틀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게 결산 자료 입력에 정확하게 입력했다 하더라도 이거 안 눌리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 1점이라도 안 줍니까? 내 69점인데 1점만 주면 합격이에요. 1점 안 줍니까? 아니요 나는 100점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1점 안 줍니다. 빵점입니다. 그 점 잘 아시고 전표 추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7회 한번 봐요. 이거는 됐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아, 이거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한번 봐요. 자, 우리가 뭐 건물을 보편적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달세를 받아요. 달세를 받습니다. 자, 제가 요거 계정화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에 뭐 01월 01일 날, 자, 3번 임대.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임대하니까 계정화목이 나타났죠. 자,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뭐예요? 임대료. 달세 받는 거. 달세 받는 것은 임대료. 달세 주는 것은 임차료 이렇게 하죠. 맞나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이건 좀 이제 우리가 임대료, 임차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됐고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411번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있죠.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임대료는 우리 사업은 뭐 판매업이나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나 땅이 남아서 빌려주고 돈 받는 건 다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수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업종이 이거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해도 달세는 받겠죠. 그때 받는 것은 임대료 수입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우리 회사가 건물이 5개가 있어요. 근데 2개가 남아. 우리는 인형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건물이 2개가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임대하는 게 낫겠죠. 임대하면 달세를 받아요. 달세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요. 그때는 뭐가 돼요? 임대료가 맞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게 아니에요. 건물 임대업을 합니다. 만들어 파는 게 아니고 건물이 많아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즘은 보니까 그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해가 건물주라 그러대. 맞죠? 건물주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건물 빌려주고 다 달세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업종은 뭐 만들어 파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달세를 다 받아요.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달세는 임대료 수입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이런 업종이 그래요.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죠. 맞아요? 그럼 이놈이 받는 달세는 뭐로 돼야 됩니까? 임대료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달세를 받으면 보편적으로 임대료가 되지만 이 사람은 업이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달세 받으면 이게 뭐가 된다? 임대료 수입이 된다.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됐고. 자, 문제는 계속 한번 봐요. 아무튼 요것도 요게 임대 치면 임대료 대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임대료가 맞아요. 우리는 왜 임대료 수입이 없는가 하면 우리 회사는 법인이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그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임대료 수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 전편에 이게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임대료 받는 것은 임대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간혹 한 번씩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를 다 안 봤는데 이거 알 수 있고요. 다음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을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다. 월할 계상하시오. 자,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해요. 자, 이 사람은 사업이 뭡니까? 임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받았습니다. 이 영업외 수익이 아니죠. 영업 수익입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임대료 수입으로 해야 돼요. 임대료 수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끄란 말이네요.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뭐 이대로 그대로 풀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나왔네요. 기간이 나왔습니다. 요거 11월 1일부터 날짜 한번 적어볼게요.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왜 임대료로 해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입니다. 6개월치 임대료가 얼마? 120만원. 이래 되네요. 자, 120만원이니까 한 달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6개월이니까 20만원. 넉 달이면 이게 80만원이고. 그러면 이건 120에서 80 빼면은 40만원 아니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이 결산일 요 날이고요. 요 날, 임대료 받은 날, 요 날 전액, 뭐라 했습니까?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로 계상하였다.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임대료로 했고, 요게 결산일입니다. 오늘, 결산일, 이래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건 똑같습니다. 자, 이거 임대료 받는 내용이네요. 임대료, 받는 내용이 됩니다. 출발합니다. 자, 임대료 받는 내용. 자,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부터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11월 31일이고요. 임대료는 언제 받았다고? 11월 1일날 받았다 했잖아요. 요 날보다 앞에 받았으니까 먼저네요. 따라서 임대료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먼저 받은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 먼저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얼마 먼저 받았는지 봐요. 자, 11월 1일이고요. 자, 요 날입니다. 요 날이고, 오늘은 결산이 돼요. 자, 일단 요 날부터 11월 1일 날은 요 날까지를 먼저 받았잖아요. 요만큼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120만원 먼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요 날이잖아요. 종료기간은 항상 요 날로 똑같죠. 요만큼 먼저 받았네요. 요만큼 먼저 받았습니다. 즉, 요만큼 먼저 받은 게 됩니다. 80만원 먼저 받았네요. 왜? 자, 요 날은, 끝나는 날은 4월 30일이니까 종료는 같아요. 11월 1일 날은, 어디? 시작은 여기. 종료는 항상 여기라 그랬죠. 4월 30일이니까. 요만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선을 끌 수 있고요. 요만큼이 얼만데? 120만원 됐고요. 근데 오늘은 12월 31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종료는 어디?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돈이 얼마입니까? 80만원. 따라서 이 내용은 임대료 얼마? 80만원입니다. 800불 먼저 받은 내용이 돼요. 따라서 임대료는 임대료고요. 얼마? 800불. 다음 여기에 받는 내용이니까 뭐로 한다? 수익. 먼저면 선, 모시면 미. 먼저니까 선. 받는 것은 수, 주는 것은 급. 받는 거니까 수. 그래서 합치면, 뭉치면 선수수익. 돈은 얼마? 800불. 마지막으로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예요. 자산이면 차변인데요. 부채면 대변. 그러니까 이놈을 대변. 채권 재무에 관련된 거 없고요. 9번은 3번, 4번. 이거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2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2번. 아싸, 뭐가 보입니까? 달러. 그러면 요놈은 외화, 환산, 손익이죠. 외화, 환산, 손익. 손해와 이익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기말연재, 외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이 계정과목을 나중에 선택을 할 겁니다. 그때 장기 차익금으로 해야지 계정과목이 맞을까요? 외화 장기 차익금으로 해야 맞을까요? 지금은 뭘로 해야 맞을까요? 그렇죠. 외화 장기 차익금이 계정과목입니다. 이거 장기 차익금이 아니에요. 왜?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화 장기 차익금으로 계상된이라 돼 있잖아요. 계상이란 말이 장부에 기록된 이런 뜻이에요. 계상된이란 말이 장부에 기록된. 그렇게 장부에는 전표에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외화 장기 차익금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이게 그냥 장기 차익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잘 봐야 됩니다. 외화 차입금이 800만원, 시티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만불, 뭐 1월 10월 1일입니다. 현재 환율이 이러네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봐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 원화로는 얼마입니까?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이거요. 그리고 자, 오늘 갚아주면 줘야 될 돈이 얼마인가 봐요. 자, 일단 얼마입니까? 만불, $10,000 곱하기 오늘의 환율은 얼마? 1,100원. 1,100원. 이렇게 되죠. 와. 하면 이게 얼마가 돼요? 1,100만원이네요. 1,100만원. 와, 이래 됩니다. 이래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내가 빌릴 때는 800만원 빌렸는데요. 얼마 갚아줘야 돼요? 1,100만원. 승질이 엄청나게 납니다. 승질이 난단 말은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손해보니까 화가 나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외화, 환산, 손실, 얼마, 산불불.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 산불불. 이거 반드시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CT 걸어줘야 되고, 9번에 3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이 문제에서는 이겁니다.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뭐? 외화, 장기 차입금. 이거 꼭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장기 차입금을 해서 틀립니다. 그리고 거래처 안 적어서 틀려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잘 틀립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나 말 한 글자라도 허투루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기말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90만원이 부족하였다. 이는 당사 공장 기계장치를 수리하는데 부품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자산이 아닌 뭐 비용으로 처리할 것. 아, 그러니까 이거 기계장치 수리하는 데 들었네요. 만약에 자산으로 해라면 이게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원재료가 사용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해라면은 이게 뭐가 된다? 이게 기계장치가 될 것이고, 비용으로 해란 말은 수선비로 해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대체하는 겁니다. 수선비 얼마? 900불. 뭐가 사용됐다? 원재료가 사용됐죠. 원재료 얼마? 900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답이 맞아요. 이게 답이 맞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변에 이렇게 재고자산 자체가 나왔을 때 적용원을 몇 번 해줘야 된다? 8번 해줘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사실 다 틀리죠. 거의 이게 수선비인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해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출제자가 수선비로 해라구나 이거 다 맞춥니다. 원재료 없어졌으니까 원재료인 것도 다 알아요. 요거를 아차하고 놓쳐요. 여러분. 이렇게 대변에 재고자산 자체가 놓으면 적용번호 8번 적는 거 이거 꼭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거네요. 자, 보세요. 매도 가능증권 나왔잖아요. 투자자산이니까 몇백 번째 나중할 때 178번짜리 해란 말입니다. 자, 이것도 무엇에 대한 말일까요? 이것도 매도 가능증권이죠. 이것도 분명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이거 자본 항목이잖아요.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반대 계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서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돼요. 상계 처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매도 가능증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를 고려하여 하나의 점표에 입력할 것. 자, 이거 2017년에 샀네요. 맞아요? 그러면 2017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7 요거 5월달에 샀다 쳐요. 5월 10일 날짜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샀을 때 매도 가능증권 매도 가능증권 정권 얼마? 2,500이네. 25불불. 정금 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금 25불불. 자, 그리고 2017. 자, 요거 12월 31일이네요. 결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월 31일. 한번 볼게요. 2,500만원 주고 샀는데 공정가액이 50만원 올랐네요.
그럼 이익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정권 얼마? 500불. 이게 무엇 때문에? 매도 가능 정권 때문에. 매도 가능 정권 때문에 올랐답니다. 500불. 그런데 2018년도에 또 요거 내렸네요. 자, 내렸습니다. 2018 12월 31일. 자, 지금 보세요. 나는 2,55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2,400만원. 150만원 내렸네요. 150만원 내리면 손실 입었잖아요.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 얼마입니까? 150만원. 무엇 때문에? 매도 가능 정권. 요거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이었죠. 이익, 요 빠졌네요. 이익 50만원. 이익 요 때는 여기에서는 50만원 이익 받죠. 요거 매도 가능 정권. 매도 가능 정권. 얼마? 150만원.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요렇게 해서 다 틀려요. 이거의 정답을 이것처럼, 요것처럼 적어도 틀려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빵점입니다. 이거 안 돼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실이 150만원 생겼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12월 31일 날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이 얼마 있었습니까? 50만원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거부터 먼저 단계 처리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래 하셔서는 안 되고. 자, 어떻게? 정답은 이렇습니다. 매도 가능정권,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 이게 평가이익이죠. 평가가 빠졌네요. 평가이익 50만원. 500불. 이거를 먼저 이렇게 단계 처리하고 나머지만큼이 손실을 본 거예요. 나머지만큼이 뭐?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 얼마? 1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매도 가능 정권 얼마? 1500불.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요 말입니다. 매도 가능정권 평가액,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실은 반드시 반대 계정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으면 단계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2017년도 분계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017년도에 매도 가능정권 평가 이익이 50만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실이 150만원 생기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이익 받던 요 50만원 이렇게 단계 처리하고 나머지 100만원이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실이 됩니다. 물론 대변은 매도 가능정권이 돼요. 이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다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푸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다른 결산 문제는 이제 결산 부분은 공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맞추시면 이 문제가 맞았다. 나는 이거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문제 놓으면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 분은 일반 전표도 그렇고요. 일반 전표는 좀 그러네요. 성격이 다르고. 결산은 이제 졸업하셔도 돼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 자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죠. 자본 계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뿐만 아니라 감자차익, 감자타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다 똑같아요. 8개.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잘 봐요. 이것도 의외로 또 잘 틀립니다. 문제 쭉 잘 보셔야 돼요. 쭉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전기에 작년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이게 작년에 뭘로 바꿨단 말입니까? 뭐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꿨어요. 바꾼 중앙은행의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겠네요. 그게 이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장기 차입금이 있었어. 근데 만기가 돼서 내년에 갚아줘야 돼. 요때 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꾼 거야. 근데 요때 갚아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뭐 다시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으로 바꾸는 거다? 유동성 장기 부채를 무엇으로 바꾼다? 장기 차입금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없어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없어지고 얼마? 20불이 없어지고 새로운 장기 차입금 얼마? 200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불이 되고 여기도 당연히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중앙은행이 되겠죠. 중앙은행 거래처 반드시 걸어줘야 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요거 자주 안 쓰는 겁니다. 자주 안 쓰는 개정 과목은 이렇게 거래처 걸어두세요. 그리고 실제로 유동성 장기 부채도 부채입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이렇게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예.